자, 2019년도 벌써 3분기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평소 다른 해보다. 뭐 작년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저희가 매 분기마다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죠. 한 분기마다 이제 만화판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웹툰 인사이트와 함께 정리하는 시간. 2019년 3분기 만화 이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웹툰 인사이트의 이재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민입니다. 바빠 보이세요 요새? 일은 그렇게 막 힘들진 않은데 네. 짜잘한 게 많아요. 놓치고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지금 그래갖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직 적응기인가? 대표님한테 사람을 더 뽑아달라 하세요. 사람을 더 뽑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월급 올려주면 더 능률이 오릅니까? 시간이 늘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없는 재화가 시간이다. 그러니까 네, 오늘 3분기 내용 정리할 건데 정리하기 전에 잠깐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책 이벤트 걸었었는데 그게 안 나타나다가 어느 분이 한 분이 딱 한 분만 메일을 보내서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이디가 화창이란 분이신데 안녕하세요 성인수 작가님, 전에 김승용 작가님 인터뷰를 듣다가 댓글을 남기면 사인본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댓글을 남겼다가 왠지 부끄러워서 삭제하고 다시 남겼다가 또 삭제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하면서 쭉 얘기하고 좀 길게 보내셨는데 평소에 웹툰 관련 팟캐스트를 좋아해서 자주 찾아 듣곤 하는데 그중에 서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제일 좋아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뭐 개인적으로 자기 소개 같은 거 말씀하시면서 김승용 작가님의 사람 냄새 받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보내드렸어요. 책은 이미 보내드렸고 사연도 이제 소개시켜드린다 해서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중인데 이런 거를 만화 클래식 팟캐스트 방송 가지고는 처음 받아봐서 그래도 책 이벤트도 걸었으니까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방송들 또 찾아보시면 김승용 작가님 사람 냄새 말고 또 하나 제가 이벤트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청취자분들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내용을 보내주시고요. 저는 이 삭제 댓글이 욕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욕 썼다가 쟤 고소할 것 같아 이러면서 지우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하려면 시원하게 하시지 욕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뭐 책은 잘 도착했다고 제가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잘 읽으시고, 김승용 작가님이 부끄러우셔서 사인을 안 했어요. 그냥 김승용입니다. 뭐 행복하게 지내세요 이렇게만 써놔가지고. 그걸 진짜 슈퍼스타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작가님이 되게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책은 제대로 전달됐으니까. 자, 그런 사연이 있었고요. 이제 3분기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데 오늘도 한 10가지 정도 뽑아 오셨네요. 네. 5가지 하고 쉬고 또 5개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소식은 수신지 작가님이 신작 곤을 딜리허브에서 연재를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GONE죠. 네. 한글이 아니고. 곤이고요. 한글로 곤이 왔고 그다음에 가로치고 GON이가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네. 정식 명칭은 그렇고요. 이게 오픈 플랫폼 시대의 문이 열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6월 26일 날 수신지 작가님이 오픈 플랫폼인 딜리엇에 유료 미리 보기 시스템을 도입을 하신 거예요, 개인이. 근데 이제 수신지 작가님은 조금 더 빨리 다음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딜리업에서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주에서 2주 정도 빠르게 유료로 먼저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맞춰서 자기가 보던 페이스대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마사토케 작가님 역시 5월에서 6월 사이에 오픈 플랫폼인 포스타입에서 연재를 하시면서 한 달간 벌어들이는 수익을 공개를 하셨는데, 월 최대 6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까지 그 연재를 하신 동안은 그리고 나서도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더라고요. 사실 웹툰을 얘기를 할 때 상업적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게 시장이잖아요. 어쨌든 시장에서 경쟁을 하려면 상업적 가치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상업적 가치 매몰되면은 웹툰이랑 만화의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 역시 저는 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 네이버 웹툰이랑 카카오 페이지랑 이런 데는 상업적인 웹툰을 파는 데다 상업적인 웹툰을 파는 곳에 왜 자꾸 공동의 가치, 그러니까 모두의 가치를 자꾸 부여하려고 하느냐. 그건 당신이 사업할 때 그렇게 하려면 하겠냐라고 좀 반론을 하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못 하세요 다. 왜냐면 사업체가 맞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딜리업이나 포스타입 같은 곳은 오픈 플랫폼이어서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는 때에 연재를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편집부를 거치지 않고 내가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연재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재 주기도 자기가 정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죠. 플랫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새로운 연재 시도가 생긴 거 아닌가? 딜리업. 네,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연재하는 건 사실 상업적 가치를 만들어내기 힘들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웹툰이나 만화를 전문적으로 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니까. 일단 판매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뭐 굿즈랑 연결하든지 광고를 붙이든지 이 정도를 하는 건데, 근데 딜리업이랑 포스타입은 직접 내가 판매를 할 수 있어서 콘텐츠를 이걸 조금 더 아마추어 작가분들 중에 내가 웹툰이랑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인스타는 좀 제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더라고요. 페이스북도 늙어서 그래. 그런가? 그러니까 뭔가 정돈되지 않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더 정돈이 안 되고 뭘 연재하기에 그러니까 구차한 글들을 너무 많이 띄워놔줘서 화면에 그런 게 있고 인스타도 한 10장이 최고거든요. 네. 한번 올라갈 때 그 안에 다 담아내기에는 좀 제가 쓰는 스타일이 그럴 수도 있는데 내용이 저는 한 편에 조금씩 길게 하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게 뭔가 어쨌든 뭐 연출 방향 이런 걸 떠나서 모든 스타일의 만화를 담아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판단은 그렇게는 하고 있었는데. 근데 거꾸로 가야죠. 플랫폼에 만화를 맞춰야지 만화가 플랫폼에 맞출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딜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죠. 네. 페이지 뷰도 되고요. 스크롤 뷰도 되고요. 원하시는 방식대로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 창작자 친화적인 그리고 대신에 수익은 덜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걸 좀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딜리업이랑 포스타입의 큰 차이는 그 사용자가 느끼기엔 큰 차이는 없는데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은 웹툰 인사이트 들어오셔서 포스타입이나 딜리업을 검색하시면 제가 쓴 글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물어보죠. 이거 관련해서 오픈 네. 플랫폼으로 예전에는 오픈 플랫폼이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뭐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고요. 근데 포스타입은 오래됐어요. 많이 망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참여를 안 했단 말이죠. 괜찮은 작품들이. 근데 네. 좀 지금 그러니까 작가들이 말이 바뀌어요. 그때는 거기 말고 그냥 정식 플랫폼 연재할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야 그냥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좀 늘어난다는 추세인 것 같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혹시? 가능성의 차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이버 웹툰 예를 들어서 네이버 웹툰, 레진 코믹스, 뭐 다음 웹툰, 카카오 페이지 이런 데 들어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값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대값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았고 탑 티어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진입장벽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저 정도면 나도 들어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작가들 사이에서. 근데 이제 경쟁이 레드오션이란 말을 하면은 반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작가들 사이에서는 레드오션이라고 봐요. 플랫폼은 한정돼 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작품도 한정되어 있는데 1티어는 꽉 찼어요. 2티어를 봤을 때 2티어에서 버는 돈보다 내가 저기서 오픈 플랫폼에서 터지면 기대 수익이 더 높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봤고 눈으로.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는 저곳으로 뛰어가자, 골드러시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오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인 오픈 플랫폼을 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어요. 누구나 와서 연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네이버보다 더 많이 벌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했어요. 걔네들이 사기꾼이죠, 말하자면. 거기 왜 갑니까? 네이버에 연재할 수 있는 작가가 막말로 내가 상업적인 웹툰 하고 싶어. 근데 1티어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거길 왜 가요? 그러니까 그런 작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인이 부족했고, 근데 지금은 플랫폼이 포화 상태가 됐고 어느 정도 대형 플랫폼 2개로 정리가 되어가는 시기에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작가들, 상업적으로는 약간 부족하지만 상업적인 능력, 근데 작가적인 능력으로서는 부족하지 않은 작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작가들의 동인이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딜리업과 그 포스타입으로. 둘 중에 어디가 둘 다 두 군데 다 올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어디가 더 낫다고 보세요? 보시기에 개인적으로? 취향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포스타입이요. 포스타입이 작가로서도 그렇고 제가 만약에 글을 올린다 그러면 포스타입에 올릴 거고요. 글도 포스타입은 만화 말고도 가능한 다 거죠. 됩니다. 딜리업도 되고요. 네. 근데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포스타입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정성이 더 있다.
네, 이거는 뭐 따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요. 네, 다음은 케이툰 작가분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네. 이거 지난 분기 때 살짝 언급을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음. 근데 5월 말부터 시위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100일 넘었죠. 네, 100일 넘었습니다. 추석 때 100일이었고요. 추석 직전에 6월 6월 25일 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작가분들이 KT 측이 작품을 종료시키면서 연재는 중단시켰지만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니까 전송권을 돌릴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웹툰의 계약은 크게 나누면 연재 계약, 그러니까 전송권 계약, 그리고 2차 사업권 계약 정도로 나뉘거든요. 근데 계약은 연재는 중단시켰는데 계약을 해지된 게 아니다. 연재하는 계약을 했는데 연재가 중단이 됐는데 계약 해지된 게 아니라고 말을 하면 그럼 내 작품 연재되고 있느냐고 물어봐야죠. 근데 그건 아니래요. 근데 전송권을 돌려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먹이는 건가 그냥?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게 믿는 건지 아니면 얘들 그렇게 막 시끄럽게 하고 나가니까 얘들이라는 거 여기서 그냥 그 KT나 아니면 투니드 입장인 겁니다. 얘들이 분탕질하고 나가니까 그냥 좀 힘들어 봐라 이러는 건지 진짜로 자기들이 그렇다고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5G 뭐 기술이에요.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것도 아니야. KT라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푼돈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걸 자산으로 잡는다고 웹툰을 자산으로 잡는다고 엄청난 자산이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전송권을 안 돌려주고 얘들이 이거 가지고 뭘 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심지어 걸려있지도 않아요. 작품이. 전송권이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재는 안 되고 있어요. 작가들이 그리고 있지도 않고 업로드가 되지도 않아요. 심지어 플랫폼이 걸려있지도 않아요. 근데 전송권을 못 주겠대요. 전송하고 있지 않은데. 양아치인 거지 그냥. 근데 KT가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해버리는 게 본인 그러니까 변명은 겉으로 변명은 투니드랑 얘기하는 혼선이 있었네요. 저희가 깔끔하게 돌려드릴게요 하고 딱 끝내버리는 게 그게 상식의 선이고 상식의 선이고 본인들한테도 이미지에도 훨씬 이익인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작가들의 버릇을 고쳐놓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다른 의도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6월 25일 현장에서 작가분이 연재 중단, 서비스 종료, 전송권 회수 거부까지 모든 게 KT 마음대로였다. 근데 시린 작가분이었어요. 이분은 예술인 복지재단에 예술인 등록을 하려면 웹툰을 연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필요해요. 내가 여기서 연재를 했어요. 근데 신인 작가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작품이. 근데 그 작품이 사라진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술인 복지재단에 내가 이 작품 연재했어요라고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복지 등 못 받는 거네. 네. 그래서 100일 넘게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KT는 여전히 대답이 없고요. 그리고 법적인 대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네. 저번 주에 업데이트 됐을 거예요. 아윤 작가님 편 끝에도 이제 아윤 작가님이랑 전혀 상관없지만 제가 따로 말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나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만화에 관심이 있고 이 팟캐스트 듣는 분들은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네요. 해결할 의사가 없는데 해결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는 좀 좋은 소식인데 네이버 웹툰이 모바일 웹을 개편했고요. 그리고 악플 방지, AI 클린봇, 그리고 에어스 큐레이션이 들어갔습니다. 카카오 페이지 역시 AI 키토큐를 적용해서 큐레이션을 시작했어요. 이름이 조금 어렵네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냥 인공지능 쓴다. 네, 그런 얘기고요. 인공지능으로 뭐 나쁜 얘기 못하게 하고. 네, 악플 막고. 그리고 에어스 큐레이션이라는 건 요게 좀 어려워 단어가. AIRS예요. 말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기반 시스템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R은 뭘까? R은 그 레코멘데이션 추천,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이에요. 그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AI를 사용해서 뭐 큐레이션도 하고 악플 방지도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모바일 웹 개편이라고 봤어요. 지금 네이버 웹툰에 들어가서 그 구글에서 네이버 웹툰 검색하신 다음에 모바일 웹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네이버 웹툰 앱이랑은 전혀 다른 화면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줄 세고 돼 있잖아요. 음. 날짜별로 이쪽 좌상단부터 우측으로 가면서 우리가 그리는 방향으로 가면서 1등부터 쫙 줄 세우잖아요. 되게 꼴보기 싫었는데 여기서는 액션 만화 인기 많은 거 그리고 네가 좋아할 만한 거 에어스 추천 이런 것들이 떠요. 그리고 네가 찜해놓은 거 업데이트 어디까지 됐는지 확인해봐 이런 것들 나 위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게 뭐랄까 앱에서 더 편하지 웹에서 더 편하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 네이버는 원래 PC 기반 회사였잖아요. PC 시대의 제왕이었고 모바일 시대로 오면서 죽었죠. 관짝에 못이 박히냐 말이냐 막 이러고 있었는데 죽었나? 네, 어쨌든. 근데 기술 기업으로 재탄생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다음에 네이버 웹툰의 한 첫 번째 업데이트가 이거예요. 굉장히 큰 업데이트고 에어스 추천은 야구나 이런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이 아실 거예요. 요즘에 그 야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그 하이라이트가 떠요. 그 밑에 그 업데이트 영상란에. 근데 인공지능 득점 장면이라고 나와요. 인공지능이 영상을 보면서 득점 장면을 편집해서 그 앞뒤에 얼마 정도를 하이라이트로 딱 편집해서 그것만 합쳐가지고 자동으로 올려줘요. 그거 원래 사람이 다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전체 하이라이트는 사람이 하지만 득점 장면 하이라이트는 이제 그 걔네가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거기는 확실하니까. 홈플레이트를 그렇게 여러 번 비추는 장면이 몇 번 없잖아요. 그 장면들만 합쳐서 사람이 검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으로 올린다. 이게 네이버가 자기들이 개발한 거죠. 네, 자체 개발입니다. 이건 여담인데 이 기술 팔까? 안 팔죠. 네이버는 절대 안 팝니다. 알겠어요. 어쨌든 뭐 웹툰으로 봤을 땐 좋은 일이네요. 네, 그래서 큐레이션을 도입을 했고요. 이게 되게 좋아요 또.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인공지능 기반이고 딥러닝 기반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약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뭐랄까 그 기존의 인공지능은 조금 다른 게 기존의 인공지능은 막 내가 본 것들을 심층적으로 막 깊게 들어가서 내가 모르는 나의 뭐 어쩌고를 끄집어내준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빙고 같아요. 그 설명을 보면 내가 뒤집은 칸이랑 똑같은 칸을 뒤집은 사람이 다음 칸에 뭘 뒤집었는지 이런 걸 추측을 해서 나랑 비슷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어디까지를 봤는지 이런 걸 찾아내서 추천해줘요 나한테. 다른 사람들의 취향과 내 취향을 비교해가면서. 약간 넷플릭스가 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게 되게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뭐랄까 내가 전에 안 봤던 작품, 내가 안 볼 거라고 생각했던 작품들이 의외로 내 취향이네?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잘했네요. 그 카카오 페이지에서 하는 거는 뭔가요, 이건? 카카오 페이지는 카카오 페이지답게 AI 키토크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이름 전부 다 어렵게 지었네. 이해 쉽습니다. 말뭉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AI 기업인 마이셀럽스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 마이셀럽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별의별 거 다 추천해요. 너의 최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키워드를 고르면 다 추천해주고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영화, 드라마, 웹툰 다 추천해주는데 카카오 페이지랑 제휴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체 개발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대화형 인터페이스 어쩌고 막 말이 긴데 그냥 사람들이 댓글 쓰잖아요. 댓글 그리고 어디에서 멈췄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요. 그다음에 그걸 키워드로 만듭니다. 이 키워드라는 말을 쓰면 진부해 보이니까 키토크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되게 뭐랄까 정해져 있는 키워드를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쓰는 말 있죠. 그런 걸로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작이라고 안 하고 띵작이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갓띵작이라고 붙어 있다든지 뭐 사람들이 반응을 가지고 네. 이 사람들이 SNS에 연결해놨으면 SNS에 쓴 반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아서 작품 밑에 쫙 깔아줘요. 내가 그걸 고릅니다. 그러면 그 키워드에 맞는 그 키토크에 맞는 작품들이 쫙 떠요. 이런 식으로 얘도 딥러닝 기반이라서 계속 학습을 해나가면서 작품 수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네. 네. 나보다 나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안 써야겠다. 사람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키토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 수가 더 많은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는 키토크가 더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저는 써보니까 둘 다 이런 큐레이션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작품 수가 너무 많아서 못 보겠다고 하는 시대에 나중에 이게 엄청난 권력이 되지 않을까요? 그냥 AI만 알아서 하게 놔두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것 자체로는 권력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개인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랑 상관없이 메인 페이지에 딱 박아주는 그게 제일 뒤에 나옵니다. 그 얘기. 알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바다 건너로 가야 되네요. 네. 좋은 소식 하나, 나쁜 소식 하나. 네, 가까운 나라죠. 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일본 최대의 불법 만화 사이트 만화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의 운영자가 필리핀에서 검거됐어요. 예, 꽁꽁 안 숨었네. 왜 필리핀에 있었지? 숨으러 갔다가 잡힌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캄보디아 이런 데로까지 가는데 거기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잡힌 거라서. 아 예, 어쨌든 일본 최대의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만화마을, 네. 한자로는 만화촌이라고 쓰고요. 일본어로는 망가무라라고 읽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들었군요. 이게 다 다르게 쓰더라고요. 어디는 망가무라라고 하고 어디는 만화촌이라고 하고 누구는 만화마을이라고 하고 심지어 망가마을도 봤어요.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저는 좀 가장 많이 쓰이는 만화마을로 우리말로 통일을 했습니다. 네. 여기 운영자로 알려진 로미 호시노, 닉네임은 자카이 로미. 이 사람이 필리핀에서 7월 9일 날 잡혔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이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고 자기 홈페이지에 띄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2016년 1월에 만화마을을 만들어서 2018년까지 운영을 했거든요. 네. 이 2년 정도 1년 한 몇 개월 되죠? 1년 한 10개월 정도 동안 피해 추산액만 3,20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체포 당시 환율 기준으로는 3조 4,700억이고요. 지금 환율이 더 올랐죠? 녹음하는 오늘 기준으로는 3조 5,691억 원입니다. 일본 또 산업이 크니까. 네. 참고로 일본 만화 시장 전체 규모가 한 4조 원 돼요. 애니메이션 시장을 합쳐야 20조 원이 넘는 거고 애니메이션 거기 연동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하나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렇죠. 네. 왜냐면 얘네가 애니메이션을 훔쳐다 판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4조 원 정도 규모 되는 만화 시장에 출판이 한 2조 원 되고요. 전자책이 한 2조 2천억 됩니다. 그러면 딱 합치면 4조 2천억 되죠. 거의 일본에서 한 10개월 정도 벌 돈을 만화 산업에 만들어내는 돈을 얘가 피해를 준 거예요. 그만큼의. 그래갖고 뭐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온 보고서들 있죠. 사이트 차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는 어떻게 잡아 족칠 것인가. 근데 하필이면 정부가 아베 정부여서 많은 반대에 부딪혔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나오는 이름이었어요. 만화무라, 망가무라, 만화촌 이런 이름이 계속 나왔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피해가 정말 너무 크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잡으면 뭐 효과가 있을 것 같냐. 네, 그 얘기 지금 물어보려고 했어요. 라는 반대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보다 만화에서 매출이 올라가는 게 더 클 것 같냐. 실제로 매출이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실제로 라인만가도 이거에 반사이익을 많이 받고요. 만화책 판매량도 굉장히 늘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2018년 한 해 동안 판매된 만화 중에 제일 많이 팔린 게 원피스였는데 한 800만 부 정도 팔렸어요.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440만 부가 팔렸거든요. 원피스가. 네. 그러면 만화책 판매량이 좀 더 늘은 거죠. 800만 부 정도에서 440만 부면 40만 부가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반으로 나눴을 때. 40만 부도 큰 겁니다, 여러분. 명산전 코난이 60만 부 팝니다. 네. 이게 원피스로 비교를 하니까 좀 그런데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 중에 약속의 네버랜드라는 작품이 있어요. 약속의 네버랜드 같은 경우에 작년 한 해 동안 400만 부를 팔았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만 400만 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약속의 네버랜드가 입소문을 탔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눈에 띄게 매출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상반기에 얘가 사이트 닫히고 나서 이 반사 이익이 엄청났다. 근데 저번에 밤토끼 잡혔을 때 네. 그때도 한국은 반사이익이라 그때도 수익이 오르긴 올랐는데 이렇게까지 오르진 않았지 않았나요? 우리는 그 대체 사이트가 빨리 등장했거든요. 근데 얘네는 몇 개월 동안 등장을 안 했어요. 지금 또 생겼고. 네. 근데 그것도 차단을 빨리 먹이고 있죠.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증명이 돼버렸으니까 매출이 오른다는 게. 이제 그럼 무조건 어떻게든 잡는 방향으로 가겠네요. 잡아 족쳐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데. 네. 총으로 쏴버려야 돼. 나 농담이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그거죠. 3조 원, 한 100억 정도 되면 개인한테 큰 돈이죠. 3조 원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을 이 피해를 어떻게 메꿀 거냐. 그리고 이 피해가 실제하긴 하는 거냐. 이런 논쟁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이게 아마 만화 산업이랑 웹툰 산업이 기술적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저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런 거 보시면 바로바로 신고해 주시고, 신고가 안 되면 신고를 했는데도 계속 열려 있다 그러면 또 신고해 주시고, 저도 매일 하거든요 거의. 근데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 뒤에 도메인 계속 바꿔서 올라가는. 그리고 요새는 저 매번 말씀드리지만 잠들기 전에 잠을 많이 자주 못 자지만 잠들기 전에 항상 이렇게 들어가 보자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새는 와이파이로 하면 안 잡히더라고요. 그렇죠. 와이파이로 하면 한국 IP로 들어오면 안 잡히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LTE로 하면은 또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 맞아요. 안 됐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게 또 독자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거기에 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저번 분기 때도 잠깐 언급하긴 했었는데 쿄에니 화재 참사입니다. 7월 18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일본 교토에 위치한 쿄에니 제1 스튜디오에서 40대 남성이 방화를 해서 3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졌고요. 여기 뒤에 이어지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의 보도 행태라든지 뭐 개인 신상을 까버리고 막 밀착 취재를 하고 피해자들을 이런 짓들을 했는데 그건 뭐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고요. 특히 이번 쿄에니 참사는 되게 안타까웠던 게 건물이 대부분 목재였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오래된 스튜디오, 신생이었으면 그래도 다 디지털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오래된 곳이고 역사가 깊은 곳이라서 종이, 뭐 필름 이런 가연 소재가 많아서 화재는 물론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는 바람에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래됐으니까 자기들이 동안 그래왔던 원화라든지 이런 거 여긴 또 잘 안 버리잖아요. 그렇죠. 버리면 안 되죠. 재산인데. 다 이렇게 쌓아놓고 이랬을 텐데 뭐 제가 듣기로는 디지털로 복원될 수 있는 만큼은 다 복원됐고 원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일단 인명피해가 너무 많아서 이게 인명피해가 되게 더 안타까웠던 게 애니메이션 업계 종사자분을 취재를 했어요. 그분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여쭤봤더니 대부분의 대형 회사 같은 경우에 큰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프로젝트 단위로 외주를 많이 한다. 원래 그렇게 해요. 그리고 뭐 원화가 필요한 경우는 퀵으로 그냥 받는다. 그 돈이 더 싸니까. 근데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다 애니메이터를 한 군데 모이는 일이 거의 없대요. 근데 쿄에니 스튜디오는 애니메이터를 대부분 정직원으로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출산 등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셨던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 어린이집이 있대요. 처음에 그 얘기 듣고서 정말 놀랐거든요. 저기 불러면 어떡하지? 어린이집 있는데? 다행히 어린이들은 대부분 다 대피를 했는데 너무 큰 충격일 것 같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좀 마음이 아팠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정직원인데다가 대부분 어머니들이시니까 야근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 철야는 당연히 없었고 대부분 어떻게든 자정 이전에 일을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아무리 급해도. 그러면 실력이 엄청났다는 건데 전부 다. 쿄엔이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작화력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하고 싶은 거니까 야근이나 이런 거 없이도 회사가 일본 같이 그렇게 빡세게 굴리는 시스템에서 야근 없이 돌아갔다는 거는 그 시간 안에 그 일을 다 쳐냈다는 소리고. 그럼 그 사람들이 일을 빨리빨리 진행했다는 거고 원하는 퀄리티를 맞춰줬다는 그러면 실력이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터들이 스튜디오에 모이게 된 이유가 애니메이터들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했던 쿄엔이의 노력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풀메탈 패닉,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 K-이온, 목소리의 형태 극장판, 최근에는 바이올렛 앨범가든까지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 꼽으라면 쿄엔이 작품 한 작품씩 꼭 들어갈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침체됐던 일본의 애니메이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쿄엔이기 때문에 지금 제 나이 또래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되신 분들이라면 쿄엔이의 애니메이션을 안 본 작품이 거의 없을 거예요. 만화에 관심이 없더라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작품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팬들이 복구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돈으로 한 200억 원 정도가 모였고요. 그리고 불행 중 다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층에 있던 서버실의 데이터는 100% 복구가 성공을 해서 정말 다행. 원래 예정에 돼 있었던 바이올렛 에버가든이 9월에 외전을 개봉을 하고
극장판을 1월에 개봉하기로 돼 있었어요. 원래는 예정대로 간다라고 말을 했다가 9월에 외전 개봉은 정상적으로 돼서 얼마 전에 끝났고요. 오늘 끝나네요. 27일, 9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 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1월 10일로 예정돼 있었던 영화판 극장판의 개봉은 조금 미뤄졌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가 공개되진 않았어요. 미뤄진다. 네. 원래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애니메이션 회사들은 일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애니메이터를 정규 채용하기가 힘들어요. 그 돈을 감당이 안 되거든요. 대신에 프로젝트를 모을 때 돈을 아짝 1.5배 이런 1.5배에서 2배 정도를 주지. 원래 시키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서로 윈윈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서로 각박해져요. 애니메이터도 돈만 받고 그러니까 뭐 프로페셔널 하긴 하겠지만 그래 그 이상의 같이 모여서 사람의 정이란 게 있잖아요. 모여서 같이 일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게 좀 많이 각박하거든요. 인간다운 처우가 안 되죠. 네, 그리고 상대방을 인간으로 안 보게 되지. 그러니까 일만 해결하고 끝 이런 네. 느낌으로 돈 받고 끝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게 뭐 깔끔한 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좋은 분들도 있어요. 네, 좋은 부분도 있지만 뭐 또 같이 사람이니까 사회성을 꾸리는 데 있어서는 좀 각박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유지할 정도면 아까 얘기했듯이 엄청나게 일을 굴려야 되는 건데 일을 굴리는데 그 시간 안에 일이 다 끝나면 엄청난 실력자였던 거 뭐 실력자인 걸 떠나서 이렇게 그쪽 관련해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그때 일본에서 일하신 분들이나 뭐 애니메이션 일하신 분들이 되게 멘붕이 많이 왔었어요. 그 되게 이거 애니메이션 산업 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섰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타격이 컸기 때문에 정신적인 데미지가 좀 컸던 일이고 거기랑 연결 안 돼 있는 회사가 없다고 하더라고. 거기 사람들이랑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말이 안 되죠. 지금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90년대 황금기를 지났어요. 그리고 공각기동대를 끝으로 그 손가락 움직이는 짤방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퀄리티를 만들어냈다가 2000년대가 됐어요. 잃어버린 몇 년 막 이러잖아요. 정말 일본의 만화 시장이랑 애니메이션 시장 망했었거든요. 그리고 원나블이 등장을 한 거예요. 영탐정 코난과 90년대 중후반에. 네. 왜냐면 슬램덩크가 우리가 기억하는 마지막 드래곤볼과 슬램덩크가 우리가 기억하는 90년대 마지막 만화잖아요. 슬램덩크가 애니가 잘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망했었는데 쿄애니가 정말 혜성처럼 등장해서 말도 안 되는 작화력을 뽐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런 기법도 도입을 했거든요. 왜 카메라에서 앞에 포인트를 딱 맞추면 초점을 맞추면 뒤에 날아가잖아요. 그걸 애니메이션에서 구현을 했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스튜디오 엄청 넓어야 돼. 그걸 구현을 해놨어요. 수작업으로 그림으로. 이야. 그러니까 당시에 디지털이 없을 때예요. 생각해봐요. 이게 15년, 20년 전이에요. 그때 2000년대 중반 정도에 정말 카메라로 찍는 것 같은 그런 연출을 손으로 수작업을 해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걸 그런 스튜디오인데 그런 역사가 있는 스튜디오인데 그 실제로 명탐정 코난 같은 것도 보시면 그건 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하잖아요. 1990년대 2003년 4년 정도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가 2009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카메라 앞뒤로 움직이는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화가 된 거예요. 이런 연출의 획을 그은 말도 안 되는 스튜디오가 송두리째 지금 날아간 거죠. 말 그대로. 그래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이제 어쨌든 9월 달에 개봉하는 건 잘 했고 그리고 다음 것도 잘 해서 앞으로도 넷플릭스가 투자를 해가지고 배급을 넷플릭스가 맞거든요. 그래갖고 아마 디지털로 데이터가 다 있었어서 다행히 원래 영화판으로만 할 거였으면 필름판으로만 될 거였으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 디지털로 다 되어 있어서 백업이 되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5가지 얘기해봤고요. 이번 3분기의 이야기 마지막에 좀 안타까워서 좀 그렇긴 한데 잠시 쉬었다가 와서 나머지 5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웹툰 인사이트와 함께하는 분기별 만화 뉴스 이야기 해보고 있습니다. 웹툰 인사이트의 이재민 기자님 그리고 웹툰이스타 이재민 평론가님 모시고 얘기를 5가지 꼭지를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6번째부터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째는 만화 축제 얘기입니다. 네. 시카프, 빅코프, 코미콘이 열렸어요. 시간수는 시카프가 먼저고 코미콘 그다음 빅코프죠. 네. 그냥 간단한 감상 정도를 얘기를 하고 할까?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코미콘이 먼저 했나요? 네. 코미콘이 8월 초입니다. 너무 긴 시간을 보내온 것 같아서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네. 시카프는 7월 말에 열렸고요. 코미콘은 8월 초, 빅코프는 언제나처럼 8월 중순에 열렸습니다. 뭐 행사 소개 막 이런 거는 그냥 찾아보시고요. 네. 다 나옵니다. 다 아실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들으신 분들은 비슷해요. 네. 그리고 이건 좀 개인적인 감상 정도만 좀 남겨볼까 해요. 시카프 같은 경우는 종합 캐릭터 페어 같은 느낌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캐릭터부터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캐릭터까지가 모여 있는 느낌. 그래서 뽀로로랑 타요 앞에 네. 정말 장사진이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아직도? 네, 아, 그래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애들은 나이를 먹으면 그걸 다시 안 봐요. 근데 새로 태어난 애들은 그걸 보죠. 아, 그렇게 가니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뚝딱이가 꼰대질하는 거 보셨어요? 네. 그 EBS 네. 너 몇 끼냐 이러잖아요. 그 컨셉인 것 같은데. 컨셉이지. 근데 컨셉인데 그걸 보고 자란 세대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도 뚝딱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보던 게 뚝딱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면 아, 캐릭터는 진짜 오래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유아용 캐릭터는. 마블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도 그거죠. 캐릭터.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는 캐릭터의 측면에서는 만화 축제라는 느낌보다는 어차피 애니메이션 페어니까 네. 뭐 그래서 캐릭터 애니메이션 측면에서는 나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 요렇게 하면 되겠는데 요런 느낌이. 네. 앞으로 요걸 더 강점으로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애들 좋아하면 엄마들은 좋아해. 왠지 아세요? 지들끼리 노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뭐 무슨 언니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백설공주 옷을 입혀놓고 그 사람한테 행사 진행을 시켜놓고 아이들은 거기 앉혀놔요. 엄마들은 그냥 쉬는 거야. 그지. 너무 좋더라고 그게. 눈만 아이한테 가 있고 네. 말은 자기들끼리 멀리서 보면서 말하면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 모습이 좀. 근데 아쉬웠던 거는 아빠들이 안 보였다는 게 좀 아쉬웠죠. 그건 뭐 우리 사회가 아쉬운 거니까. 시카프가 아쉬운 건 아니고. 그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든 행사들이 뭐 어쩔 수 없다곤 해요. 왜냐면 행사가 다 지자체 끼고 하는 거니까 사람 얼마나 왔냐 이런 거 따지다 보니까 이게 가족 행사처럼 돼버리는 페스티벌처럼 돼버리는 가족이 오면 최소한 3명이 오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게 있어서 좀 문제긴 한데 이 빅코프나 시카프나 코미콘 중에서 그런 느낌으로 제일 잘 갈 수 있는 제가 느끼기에 그런 느낌으로 갔을 때 제일 강점이 있는 게 시카프 같거든요. 서울에 있고 집이랑 가까워서 일단 집이랑 가깝고 서울에 있고 뭐 지하철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돈도 제일 많이 받겠죠. 코미콘은 좀 다른 케이스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시민들이 같이 오는 그 시민 축제 같은 느낌으로 지금 빅코프가 그걸 해보고 그걸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느낌으로는 시카프가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선 캐릭터로 지금 요번에 한 것처럼 한 게 잘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밀러가 민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캐릭터가 가진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디어를 발견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다음에는 더 많은 캐릭터로 승부를 사람 많이 가족 단위 몰 때는 캐릭터로 승부를 봐야 된다. 디즈니랜드 가 보시면 알잖아요. 푸우가 옆에 와서 그렇죠. 캐릭터가 푸우가 언제 태어나는 나보다 나이 많을 걸 걔가 와서 막 만져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니메이션 편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코미콘 먼저 하고 갈까요? 코미콘은 어땠었어요? 코미콘은 역시 마블이다. 마블이 가진 힘은 압도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코미콘에서 웹툰 신경을 많이 쓰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역을 2개를 썼는데 작년보다는 규모가 좀 줄은 것 같아요. 그 행사장 자체의 규모는. 네. 왜냐면 1층을 썼다가 2층으로 옮겼거든요. 3층인가? 근데 행사장 반은 작년에 했던 것처럼 뭐 물건 팔고 책 팔고 굿즈 팔고 그 아티스트 앨리 있고 막 아티스트들 와서 막 마이심춘 하시는 분 막 그 그림 캐리커처 그려주시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행사장 반이 정말 행사장이에요. 그 DJ들을 와서 음악 그 애니메이션 음악 있죠. 그런 걸 믹스해가지고 거기서 그 코스프레한 사람들이랑 즐기러 온 사람들이 같이 춤추면서 놀아요. 그 뒤로 가면
토크쇼 같은 거 하는 행사장인데 한 700석 규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되게 커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더라고 할 때마다. 뭐 레바 작가 와가지고 그 사인회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토크쇼도 했는데 얘네들이 웹툰에다가 신경을 진짜 많이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미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생각보다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컨퍼런스 같은 거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그런 컨퍼런스에 사람 잘 안 오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온 사람이 뭐 네이버 사업팀 팀장, 다음 웹툰 사업팀 팀장, 네이버 웹툰 사업팀 팀장, 다음 웹툰 사업팀 팀장, 스튜디오 드래곤 CEO, 그리고 그 Y랩의 콘텐츠 담당자, 뭐 거의 부장급들이 다 왔어요. 명함 하나 얻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웹툰 업계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거야 한 자리에. 그래서 그거 보고서 와 얘네 돈을 많이 썼고 돈이지 이거는 100%. 스튜디오 드래곤이 CJ에서 하잖아요. 상장사잖아요. 그리고 얘네 장난 아니거든요 파워. 근데 거기 CEO가 왔다고. 근데 네이버랑 다음 웹툰에서는 팀장급이 온 거야. 이게 급이 보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더라고 보고 있는데 웹툰이 이 정도라고? 이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직함이 안 맞네 서로. 안 맞잖아요. 근데 그걸 메꿀 수 있는 건 뭘까? 돈이겠지. 이거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따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홍보팀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의 얘기를 해서 네이버 웹툰이랑 Y랩이랑 다음 웹툰이랑 뭐 카카오 페이지 이런 데 모아서 OSM6 그런 얘기 한번 해보시죠 라고 했을 때 협찬 따오고 그거 딱 다 박아놓고 그 그림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만화 행사에서 이런 거 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시카프 비코프 니네 뭐 했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 제일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간지나는. 공무원과 전문가의 차이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자꾸 왜 전 계속 이렇게 생각이 자본의 들지? 차이야. 자본의 차이. 돈의 차이야. 왜냐면 네이버 웹툰에서 이거 하는 거 왜 싫어하겠습니까? 나와서 얘기하는 거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근데 싫어하지 않게 잘 자리를 만드는 걸 못하는 거예요. 이건 공무원과 기업과의 차이일 수 있지.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네이버 웹툰 입장에서는 공무원은 갑이 아니에요. 니네랑 우리가 왜 놀아? 모양새도 이쁘게 안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왜 나가? 근데 코미콘이랑 가면 급이 맞죠. 왜냐면 네이버는 뉴욕 코미콘도 나가고 샌디에이고 코미콘도 나가고 특히 샌디에이고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지만 샌디에이고랑 주체가 다릅니다. 두 개는. 여러 군데 코미콘을 통해서 코미콘 대행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게 많은데 올해 코미콘 그 대행사가 아니에요 이제. 걔네들이 그 하는 이름이 뭐였지? 미국에서 미국 코미콘 뉴욕 코미콘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걔네들 한국 집을 차렸어요. 돈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해가 되죠. 왜 그랬는지. 알겠습니다. 피코프는요? 피코프는 관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천시랑 같이 하잖아요. 부천시랑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이할 수 있는 행사의 품격을 좀 보여줬다 올해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오프닝이 정말 저는 그거 하나로 비코프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크라이넌 나오는 걸? 크라이넌 나올 때 수어 통역 같이 나온 거.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비가 막 오고 아이 뭐야 또 와서 인사하시고 막 이러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안 했어요 그런 거. 인사 아무도 안 하고. 네. 그냥 상 받을 사람 상 받고 소감 말하고 공연하고 신나게 놀아봅시다. 크라이넛 와 이게 이거였어 진짜. 되게 스피디하게 진행됐거든요. 근데 크라이넛이 올라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오른쪽에 계속 수어 통역사분들이 계속 바꿔가면서 있었어요. 일단 거기서 저는 이거 잘했네. 무대 누가 꾸몄냐 되게 잘했네. 송방호라는 분이 그 평창 폐막식 때 총괄 감독하셨던 분이 이번에 맡으셨거든요. 되게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그분을 풀샷으로 트라이넛이랑 같이 잡는 거예요. 그 거대한 스크린에 두 개를 나눠서 5대5 화면 분할로. 전 그런 장면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관이하는 행사를 하는데 장애인을 위한, 거기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장애인을 위한 그 풀스크린에 5대5로 연예인과 함께, 돈 많이 준 연예인과 함께 잡는 건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 한 장면만으로도 저는 이번 비코프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프닝 괜찮았다. 오프닝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음. 다른 데가 보고 배워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컨퍼런스에서도 계속해서 장애인 신경 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김혜경 선생님이 소아마비로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신경 많이 썼더라고요. 모든 행사장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행사장에 안전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뭔가를 준비하고 있고. 그건 이제 몇 회 더 지나 봐야겠네요.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이게 진심이 아니라면 그냥 문 닫아야 돼요. 픽오프는. 그건 몇 회 지나고 봐야죠. 그걸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를. 저는 이거는 진심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으로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그리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건 거꾸로 갈 수 없어요. 좀 그렇다고 봅니다. 거꾸로 가는 순간 이 관이 처먹어야 될 욕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처먹는 거거든요. 입을 억지로 벌리고 사람들이 먹일 거예요. 세 개 다 하나씩 정도는 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배울 점이 있는 거네요. 좋은 부분만 얘기했습니다. 네. 나쁜 부분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네요. 자, 7번째 얘기는요. 네, 7번째는 7월부터 프리랜서 출산 급여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우, 좋네요. 네. 7월 1일부터 프리랜서도 총 3개월간 50만 원씩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이미. 급여가 이제 받을 수 있다. 네, 출산 급여가 나와요. 어떤 형식이죠 프리랜서인데?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1인 자영업자, 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단시간 노동자 이런 사람들 여태까지 못 받았어요. 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자들이라는 게 이번에 생겼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주는 건데 네. 고용보험을 적용 못 받던 사람들도 네.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건데 네. 말 그대로요. 고용보험에 미적용이 돼도 출산급여를 주겠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거나 출산을 기준으로 피고용인이거나 아니면 공동사업자 없이 단독사업인 경우 부동산 임대원 빠집니다. 이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또는 특수형태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로 출산일 기준으로 18개월 전에 3개월 동안 소득 활동을 했으면 돼요. 18개월. 18개월 내에 3개월만. 1년 반 동안. 네, 1년 반 중에 3개월 이상 돈을 벌었다 내가. 그걸 증명할 수 있다. 그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전화해서 그 지역 보건소나 아니면 뭐 노동복지센터, 고용복지센터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보건소에 전화를 했더니 고용복지센터에 전화를 해서 거기 전화를 했죠. 관악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관악구에서 연결해줬어요. 고용노동 무슨 센터가 있습니다. 그냥 검색하시면 나와요. 전화를 해서 지금 제가 같이 사는 사람이 프리랜서인데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게 생겼다고 들었는데 하면서 취재를 했죠. 이러면 안 됩니다. 처음에 기자라고 하니까 대답 안 해주더라고. 그렇지 뭐. 그래갖고 아무튼 그래갖고 받았습니다. 연속될 필요 없고요. 예를 들어서 18개월 동안 1월에 한 번 일해서 바짝 땡기고 7월에 일한 다음에 9월에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일을 안 했어. 출산일이 다가와. 못했다고 하죠. 안 했다기보다. 일을 안 한 걸 수 있죠. 네. 바짝 땡기면. 알겠. 네.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봐요 세상을. 잠을 못 자서 그래. 월 1000씩 3개월 일에 3000 벌었나 보지. 네. 좋겠다. 네, 아무튼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도 됩니다. 단 이게 18개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증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 뭐 증명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입금 받은 내역이 있으면 되니까. 회사 이름 찍혔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웹툰으로 환산을 해보면 12에서 15회차 정도 연재를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출산일이 다가온다. 그 사이에 걸린다. 12에서 15회차가.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분기 정도 이상 연재네요. 거의. 한 분기 조금 안 되죠. 3개월이니까. 한 분기가 3개월 아닌가? 한 분기 3개월이에요? 3개월. 잠을 못 자서 어렵네. 오늘 어쨌든 네. 제가 문과라서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요. 아무튼 찾아보세요. 이거 받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네,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www.ei.go.kr 네. 아니면 그냥 고용센터 치시면 구글에다가 네이버나 번호가 나오고요.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서류를 말씀을 드리면 프리랜서의 경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여야 되고요. 일단
자격이니까 이거는 고용범 되면 거기서 받으세요 그냥. 그럼 되지. 그리고 이 동의서가 있어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서. 이거 준비하셔야 되고 그거 다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리고 소득활동 증빙자료, 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역계약서, 납품계약서가 있으면 좋고요.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 발생 증빙자료, 입금 내역, 뭐 원천징수 영수증 아니면 뭐 세금 신고하실 때 그 서류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들고 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 임시를 하신 상태면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신청 후에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거 팩스로 보낼 수 있는지 한번 문의해 보시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네, 그거는 좀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50만 원 꼭 받으시길 네. 바랍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받아야죠. 그럼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네. 유산이랑 사산 포함돼요. 오. 유산이랑 사산도 그날 기준이니까 혹시라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그렇게 되더라도 받으실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다음요. 네, 레드독 컬처하우스에서 에미상을 받았어요. 뭐 하는 곳인가요? 레드독 컬처하우스.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러브 데스 플러스 로봇이라는 알긴 하는데 그냥 물어본 겁니다. 당신한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둘 다 상태가 안 좋네요. 에어컨 좀 틀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러브 데스 플러스 로봇이라는 그 시리즈가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중에 좀 키치하게 만드는 그런 스튜디오들을 모아서 한 편씩 제작을 맡긴 건데 이 러브 데스 플러스 로봇의 굿 헌팅이라는 에피소드를 맡은 데가 레드독 컬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게임 회사 쪽이랑 일을 많이 했어요. 오프닝 게임 오프닝 뭐 중간 뭐 PV라고 하죠. 네. 프로모션 비디오 이런 거 많이 만들던 곳이고요. 상을 받으신 분은 레드독 컬처하우스의 배경 디자이너인 김준호 팀장입니다. 이게 러브데스 로봇에 참여한 인원 중에 이 프로젝트 있죠. 러브데스 플러스 로봇이라는 프로젝트에 총 4개 팀이 뽑혔어요. 네.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김준호 팀장한테 또 제가 물어봤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상을 받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시냐? 째지시냐? 돈은 있냐? 그랬더니 상금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에미상 이름부터 에미상이니까 네. 큰 거 같은데? 에미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프라임타임 에미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에미상이 있는데 프라임타임 에미상은 막 잭 니콜슨이 나와가지고 길다란 종이 뽑아가지고 막 찢어서 버리고 막 이런 퍼포먼스 하면서 수상소감 얘기하는 그런 장소고요. 미국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백인들의 잔치 벌이는 그런 게 펼쳐지는 게 이제 물론 백인만 받진 않죠. 막 심슨즈 받고 막 이런 데가 프라임타임 에미상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 부르죠. TV 쇼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님 상 받음 주소 알려주면 상패 보내드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에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에미상은 프라임타임 에미상이긴 한데 그렇군요. 이 상도 권위 떨어지진 않죠. 그럼요. 거기서 하는 거니까. 같은 데서 주는 거니까. 김준호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3년 동안 일하셨대요. 근데 일하기가 쉽진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운 좋게 여기까지 같은 팀원들과 와서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팀 작업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은 함께 작업한 모든 스태프들이랑 같이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 회사에 아낌없는 지원 아래 실력 있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치적인 멘트죠. 네. 그러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실력 있고 해외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그리고 알리고 있는 한국의 아티스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내에서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상 받은 것도 그 팀장 이름으로 나온 게 아니고 레드독 컬처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나온 레드독 컬처하우스의 김준호 팀장 이름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티스트한테 주는 상이거든요. 이게 개인 공로상이라고 그러니까 팀의 작품에다 주는 게 아니라 개인 공헌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주는 상이에요. 그래도 말씀을 잘하셨네요. 애니메이션 팀 작업 맞고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일을 그 분기 안에 서로 쳐내야 될 부분들을 빨리 잘 해결해 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이런 그렇죠. 부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굿 헌팅이라는 거 보시면 청나라와 그 홍콩 현재의 홍콩이 섞여 있어요. 작품 내에 그 약간 스팀펑크적인 분위기를 내면서 맞췄는데 위에가 청나라식 지붕이거든요. 이런 독특한 배경을 만들어낸 게 물론 레퍼런스가 없진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독특한 색감이고 굉장히 독특한 질감이에요. 그런 걸 만들어낸 공헌으로 이 상을 받은 거죠. 100%로 받은 거지 뭐. 축하드립니다. 네. 늦었지만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저는 굉장히 보면서 넷플릭스랑 우리나라 스튜디오가 협업을 한다고? 이것만으로도 좀 놀라우거든요. 물론 실력이 많은 건 알고 실력이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심지어 내가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막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농담을 했거든요. 나중에 프라임타임 에미상 받아가지고 TV에 나와서 막 그 KBS 뉴스나 이런 데 나오면 내가 저 사람이랑 내가 밥도 먹고 말 이런 얘기 할 거라고. 한 30초 뿌듯할 수 있죠. 그렇죠. 남을 위해 지인을 통해서 어쨌든 30초가 어딥니까? 인생의 뿌듯한 순간 30초. 30초면 기분 한 좋게 한 2시간 일할 수 있어요. 네. 그 30초면. 그럼요.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다음은 카카오 페이지가 추석 당일날 이야. 10억 원 거래액을 작성을 했고요. 네이버 웹툰은 글로벌 매출액 예상치를 6천억 원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하죠? 웹툰 시장이 1조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끌어모아서 1조라고 하는데 네이버 웹툰이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6천억을 법니다. 라는 말. 임팩트 있죠. 김중구 대표 입에서 직접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네이버가 상장 준비를 하나 보다. 네이버 웹툰이 상장 준비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는 계속 매출액을 작게 발표했거든요. 500억 원 정도로. 모두가 알고 있죠. 네이버 웹툰이 500억 원밖에 안 벌 리가 없다. 왜냐면 카카오 페이지가 매출액이 저만큼 나오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인 것 같아요. 6천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 결과는 내년 3월 정도가 돼야 나오겠죠. 일단 카카오 페이지 얘기부터 조금 더 해보면 추석 연휴에 프로모션을 했어요. 전면 광고를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어볼 수 있게 시간당 무료 이런 걸 뿌렸어요. 그래서 그 매출액이 거래액이 10억 원이 나왔답니다. 한 작품에 거의 한 작품이 억 단위를 넘은 작품이 있어요. 매출액이.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 작품이 이뤄졌다는 얘기죠. 이게 저는 좀 무서워요. 어떻게 무서울까요? 작가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플랫폼의 권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 왔어요. 근데 이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고료다. 원고료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고 성적이 나오면 그 원고료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보장이 있다. 그럼 작가들이 열심히 그릴 수 있죠. 근데 그 기준이 프로모션에 실리고 안 실리고 돼버리는 거예요. 매출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매출이 1억이에요. 근데 내 원고료가 1억이 넘겠어요? 상식적으로 하루 원고료가 넘을 리가 없죠. 이걸 플랫폼이 결정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설날에 메인에 걸리고 싶은 회사 내 밑으로 다 모여봐 라고 말을 했을 때 안 모일까요? 할 수 있죠. 다 따라오죠. 그러면 야 그럼 니네 계약 조건 좀 고쳐야겠는데?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하겠죠. 알아서 기지 않을까? 이 조건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30만 먹을게요. 우린 20만 해도 되는데 우린 15 나는 5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작가들도 그걸 알 수가 없고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저는 항상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페이지가 시장을 넓혀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봐요. 시장을 거짓말. 끝까지 들어봐요. 네네. 시장을 넓혀가는 거에서는 좋게 보는데 항상 돈 많이 벌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킬 거 다 지킨 다음에 외적으로 보였을 때 지킬 건 다 지킨다면서 돈 시장 넓혀가면은 그것보다 좋은 게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제일 걱정되는 건 첫 번째는 아직 진짜 쩐주들은 전 세계의 쩐주들은 만화 시장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권력 이상을 이미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프로모션도 그렇고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이 아니라 합의되지 않은 거라고 봐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합의도 어쨌든 자기들이 컨트롤 돼야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랑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생각을 안 하면은 합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라는 게 많은 장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단점이 뭐냐면은 컨트롤이 안 돼요. 지금 넷플릭스나 구글이 구글을 완전하게 자기들이 컨트롤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어요 이미. 덕분에 많은 돈이 들어와서 요상한 짓을 많이 하고 그 과정에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들을 꺼내놓을 수는 있게 되었지만 다 좋게.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척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 저는.
꾸준히 말하고 있는 게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법과 제도죠. 음. 그러니까 아니, 법으로 니네 30% 이상은 내려가지 마라고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업체들이 뭉치면 가능해요. 작가들이 뭉치고. 알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웹툰이 갈 때까지 한 가봤으면 좋겠어요. 돈으로? 돈으로. 자기들 어차피 돈으로 평가할 거니까 돈으로 평가 받아야 되는 곳이니까. 김중구 사장은 지금 디즈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위기 의식을 느낀 것 같아. 음. 디즈니가 11월에 런칭하잖아요. 디즈니 플러스. 그런 의미로 디즈니 얘기를 꺼낸다. 뭐 디즈니가 되겠다는 게 아니고 디즈니가 왜 못 되냐라고 말을 하더라고. 큰일 났네요. 아니 뭐 그거는 주주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네. 근데 말이 됩니까? 아이언맨이 없는데. 뭐 가슴 속엔 이상을 품고 현실적으로는 리얼리스트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김중구 대표는 제가 아는 김중구 대표 잘 알지 못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날카로운 칼을 가슴에 가지고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이 진짜라고 막 우리가 진짜 디즈니를 왜 못 잡아라고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잘하시겠지. 마지막 10번째는요. 김금숙 작가님의 풀이 프랑스 휴머니티지가 수여하는 휴머니티 만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저도 당일날 김금숙 작가님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이제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곧바로 숟가락을 얹었죠. 저희 김금숙 작가님과 풀에 관련해서 팟캐스트 나오셔서 인터뷰를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작에 알아보고 다 모셔서 관련된 얘기 다 들어놨으니까 이거 들으시라고 했는데 한 200명 듣고 200명 정도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화판에서 200명이면 많구나 이런 다 들었네 들을 사람. 그러니까 200명이 더 늘어난 거니까 들은 거보다 다 들은 거지. 김금숙 작가님 축하드리고요. 지금 얼마 전에 또 새로운 작품 탈고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또 작품 나오실 건데 이분도 작품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만드는 거 보면은 옆에서 대단한 분인데 뭐 네이버 지금 다음에서도 지금 독립군 이야기 중에 알렉산드라 스탄게비치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 요새 바쁘셔서 못 보고 있는데 내년쯤에 한번 찾아뵙고 얘기를 좀 나눠볼 것 같아요. 김금숙 작가님 축하드리고요. 10가지 정도 짚어봤네요. 오늘은 둘 다 좀 피곤한 상태라 약간 그로기 상태라 말이 여기저기 많이 튀어서 그냥 화가 많아요. 몸에 화가 많아. 그런 게 많으니까 이런 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 다. 그래서 그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 잘라주시고요. 제가 오늘 편집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보내드려서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가든 뭐 굳이 보내주시고 할 필요는 없는데 아시잖아요. 다 알만한 사람끼리 왜 그러나. 뭐 저만 그 파일 원본 파일은 저만 가지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3분기에 있었던 얘기 좀 들어봤고요. 잠깐 가진다고? 4분기 때 이제 12월 달에 한번 또 모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기를 이거 관련해서는 그때도 한번 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분기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화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아셨으면 좋겠다는 내용 정리해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